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청와대를 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과 한 장관이 사드 비공개 반입과 이 사실에 대한 보고 누락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드 발사대 비공개 추가 반입과 보고 누락 문제를 조사 중인 청와대가 진상조사 하루 만에 국방부가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보고서 초안에도 발사대 6기라고 표현돼 있었지만 최종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고 두루뭉술하게 기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 라고 묻자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장관은 대화 과정의 오해라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의도적인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지 5달 만에 국내로 송환돼 이 시각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자신은 삼성의 지원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의 증인으로 법원 구인장이 발부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이 아프다면서 끝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 전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로 방조와 차명폰 개설 제공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기일을 더 연장해도 출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오늘 문재인 정부 첫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출석 의원 188명 가운데 164명의 찬성으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온통 모래뿐인 이곳은 새만금 매립 공사 현장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모래바람이 집안 곳곳에 불어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드 발사대 4기 비공개 추가 반입과 이에 대한 보고 누락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고의로 보고를 누락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오늘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 초안에 있던 사드 발사대 6기 반입 내용이 최종본에서 빠져 있었던 점,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대화 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서 이에 대한 문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얘기로는 이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이 문제를 바로 청와대를 연결해서 좀 상황을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윤 기자 나와 있죠. 자, 정확하게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되는데 우선 청와대 쪽에서 저희 쪽에 들어온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 메일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청와대는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설명을 요구했고 경위 파악 중입니다 하고 박수현 대변인 명의로 공지 문자가 돌았습니다. 혹시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얘기는 그렇다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금 전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경위를 파악 중인 것이다. 이렇게만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 민정수석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파악이 좀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근데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자면 설명을 요구했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했기 때문에 이건 달리 해석할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김관진 전 실장이나 아니면 한민구 국방장관의 소재가 파악됐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 자택이 있느냐 없느냐는 알 수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이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에는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 자택에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며칠째 자택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웃 주민들이 증언을 해줬고요. 예. 한민구 장관의 경우에는 오늘 6시에 있었던 그 이낙연 국무총리의 취임식에 가서 직접 참석을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6시 이후에는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뭐 문자 내용으로 봤을 땐 지금 조사 중인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그러나 그것을 공식 확인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가는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에 차차 리포트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청와대는 아무튼 곧바로 이 당시에 최종 책임자,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죠. 물론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 됐어야 합니다만은, 그 조사를 결정한 건데 상당히 빠르게 모든 것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이 문제가 오래 끌 사안이 아니고 빨리 진행돼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요. 일단 과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때문에 이 과정을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벌과 관련해서는 좀 말을 아꼈는데요. 우선 진상조사는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처벌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번 건은 미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정부와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또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시점에서 시간을 끌어서 불필요한 양국 간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아까 정재윤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한민구 장관은 오늘 소재가 사실은 다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하고 몇 가지 대화도 나눴고 본인이 했던 얘기에 대한 해명성 발언도 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아마도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와서 지금 정 기자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 뭐 최종 확인된 건 아니니까 네, 아직 확인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하죠.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결과도 더 할 나위 없이 물론 중요하죠. 또 결과에 따라서는 문책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이따가 다시 청와대를 연결할 텐데 일단 지금 예정으로는 2부 시작하면서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라도 다른 내용이 취재가 되면 스튜디오 쪽으로 알려주면 바로 연결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윤 기자 알겠습니다. 네. 예, 청와대는 하루 만에 전직 국가안보실장과 현직 국방장관을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아마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드 비공개 반입과 배치 강행 또 보고 누락 사건의 핵심이 바로 김관진, 한민구 두 사람이라고 사실상 지목을 하는 것이죠. 청와대가 그렇게 판단한 배경은 무엇인지 서복현 기자가 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 반대편에 서며 사드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도 미국을 2차례나 방문해 사드 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기 위해 월권을 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대선을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 한 장관은 사드 발사대 2기를 경북 성주에 서둘러 배치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상황을 끌고 간 겁니다. 대선 후 문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은 열흘 넘게 불편한 동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은 사드와 관련해 현 정부에 어떤 보고도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장관은 보고 누락 과정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이런 이유로 사드 조기 배치를 강행하고 추가 반입 사실을 숨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선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그러나 상황을 돌이켜보면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장관 등 국방부는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할 기회가 적어도 5번 이상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번 모두 보고를 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북한 도발 상황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대응 체계 중 하나인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 여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4월 뒤인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김 전 실장과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한민구 장관 등으로부터 10여 분간 비공개로 주요 현안 보고를 받았지만 역시 추가 반입과 관련된 보고는 없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임명된 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전임자인 김 전 실장은 관련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질문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방부는 함구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지난 26일 국가안보실에 보고할 때였습니다. 이때 역시 석연치 않게 보고한 탓에 대통령이 직접 확인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제대로 보고할 5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그런데 한민구 장관은 그동안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기존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바꾸거나 또 국회에서도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드 발사대 2기가 오산기지로 들어온 건 지난 3월 6일 밤입니다. 그런데 발사대가 이미 한국으로 날아오고 있을 이날 오후 3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사드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표 시점이 언제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부지 공여 절차를 밟을 것이고 또 미 측이 거기에 지질 및 측량 조사라든지 또 설계 또 거기에 필요한 공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치 시기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 사드 발사대가 불과 몇 시간 뒤면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장관이 엉뚱한 대답을 한 겁니다. 지난해 7월 8일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기 사흘 전에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 배치 시기와 장소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저 자신도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선 전 사드를 배치하려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면서 법적 절차와 주민 설득을 강조했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빠르고 늦고 할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나 또 이런 것들을 또 주민들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 가면서. 하지만 사드 배치는 환경 영향 평가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 공청회를 생략한 채 강행돼 대선 전 배치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청와대에 전달한 보고서에 사드의 추가 반입과 관련된 내용이 누락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실무진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과 달리 청와대에 제출한 최종본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을 불러 보고가 누락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방부 실무자가 처음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가 모 캠프에 보관돼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보고서에는 추가 반입을 알 수 있을 만한 대목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반입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되고 두리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 문서라 밝힐 수 없지만 해당 보고만으로는 추가 반입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일이 없다며 실무자들이 다 표현됐다고 보고 숫자 표기를 안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추가 배치 사실을 명확하게 표기했던 보고서가 국방부 회의를 거치면서 불분명하게 바뀐 배경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청와대가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보고서 수정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루어지기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만났는데 정 실장이 4기 추가 반입 사실에 대해서 묻자 한 장관은 그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엉뚱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7일 이상철 1차장으로부터 사드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2차장은 국방부 보고 내용 가운데 사드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독 사드 추가 반입 부분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고 구두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인 28일 정의용 실장은 한민구 장관과의 오찬 자리에서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반입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정 실장이 사드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데요 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정 실장은 고의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결국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장관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보고서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건넨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는 반문에 대해서는 관점과 뉘앙스의 차이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안보실에 올린 보고서에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지시한 일이 없죠. 그건 지시할 일도 아니고요. 또 실무자 차원에서 수정 작업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보고서에 숫자를 넣지 않아도 사드 배치에 관한 설명이 된다고 판단해 숫자를 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문답과 관련해서는 관점과 뉘앙스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관점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어떤 뉘앙스의 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질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한 게 논란이 된 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반박입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정 실장과의 자세한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조사가 끝나면 그때는 할 말이 있을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JTBC 구석승입니다. 예, 지금까지 전해드린 논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핵심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다합도로 퍼져 있기 때문에요. 청와대 출입하는 이성대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 누락의 의도성이 있다. 이것이 청와대의 최종 결론이죠. 중간조사 결론인데 예. 일단은 고의성이 다분하다. 이게 중간조사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이 바뀐 것과 또 한민구 장관에게 확인했지만 그 즉답을 피했다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국방부가 보고도 늦게 한 데다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청와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 방금 전해드린 것,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하고 한민구 국방장관의 대화 내용. 이건 뭐 양쪽이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는 서로 공유를 한 것인데 문제는 뭐 뉘앙스 차이라든가 관점의 차이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화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온 것만 보면 물론 이제 현장에서 본인들이나 아니면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게 무슨 관점이나 아니면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고의성 여부를 따지는 상당히 중요한 또 대화가 됐는데 다시 한번 그 청와대 측이 밝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시면 정의용 실장이 일요일 날 28일 만나서 사드 4기 추가 반입됐다는데요 라고 묻자 한민구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문을 했다는 건데 자, 이런 대화를 토대로 청와대 측에서는 한 장관이 질문을 했지만 알고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의도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민구 장관은 아까 보신 것처럼 뉘앙스 차이가 있다. 해석하는 차이가 있다라고 해명을 했었죠. 뭐 예를 들어 정 실장의 저 질문을 반입이 아니라 배치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질문은 저 질문이 맞습니까? 추가 반입됐다는데요라는 게 그 단어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저 발언 내용입니다. 뭐 그러면 그것도 오해 소지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입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배치는 성주에 실전 배치된 상태, 그죠? 이게 맞는 의미긴 한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이제 혼동이 됐을 것이냐 하는 문제. 그건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저 반입이라는 표현을 한민구 장관이 배치라고 알아들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배치된 게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 이런 해석이 맞으려면 정의용 실장이 이미 우리나라에 사드 발사대 4기가 반입이 됐다는 사실을 전제에 깔고 질문을 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국방부로부터 반입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실장이 한민구 장관이 해석을 이상하게 또는 뉘앙스 차이로 받아들일 여지가 적다라고 보는 게 지금 청와대 이야기인데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 실장이 어느 쪽으로 질문을 했든지 반어적으로 나올 수 없는 사안이다. 한 장관이 자, 사드 배치, 사드 반입 여부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다라고 똑바로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매우 하루 만에 지금 그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또 고의 누락으로 아무튼 중간 조사 결과라고 하지만 결론은 냈습니다. 이게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국방부 등에 있는 일부 안보 라인이 새 정부에 단순히 비협조하는 걸 넘어서 좀 반기를 드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들이 여권과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같은 중요한 문제를 미리 보고하지도 않은 데다 또 보고를 하라고 했을 때 중요한 정보를 빼놓고 있는 이런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야권이나 지금 일각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3주 동안 청와대는 뭘 했느냐라는 식의 어떤 책임론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차단 포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기자들이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였는지 물어볼 때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오늘은 구체적으로 날짜별로 먼저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속도가 빠른 것으로 봐서는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아마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공지한 문자 내용을 보면 말이죠.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일단 그 정재영 기자도 아까 이야기를 했었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설명을 요구했고 경위 파악 중이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현재 청와대 안에서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장관이 청와대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 파악이 안 되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늦어도 오늘 밤 또는 내일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서 조작이나 또는 고의 누락을 지시했다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 검찰 수사까지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일부에서는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측 관계자를 오늘 만나서 이번 조사가 국내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를 만나 사드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한 조사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서 사드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밟고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한 목소리로 이번 사드 관련 조사 지시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국 측에 정리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야당은 이 문제를 놓고 일제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안보 자해 행위라는 비판도 있었고 사드를 백지화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나왔습니다. 야 3당 반응을 윤영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자해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이 내용이 보도됐다면서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받아들이는 미국 측의 정책 결정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그것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무능이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에 허위 보고라면 엄중 처벌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안보 사항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건 적절치 않았다는 겁니다. 언론 보도만 확인해도 진작 파악했을 사실을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떠는 것은 문재인 정부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바른정당은 사드를 백지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청와대 안보실장이 몰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이른바 마지막 퍼즐로 불리우는 정유라 씨가 오늘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올해 1월 1일 저희 JTBC 취재진 신고로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에 5달 만에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 씨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공항 도착 직후에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삼성의 승마 지원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오해다, 억울하다면서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럭비공 같다는 평가처럼 정 씨는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는 등의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증과 증언들을 통해서 정 씨를 압박할 방침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 씨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의미 있는 퍼즐 조각이 맞춰질지 주목되는 상황이죠. 먼저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라 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JTBC 취재진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구금된 정 씨는 송환을 거부했지만 결국 5개월 만인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 씨는 기내에서 별도로 입국 수속을 밟았고 일반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 마지막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체포된 정 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천으로 가린 채 검찰 수사관들에 이끌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장시간 비행 탓인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상했다는 듯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송환을 받아들인 이유를 말했습니다.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정 씨의 24개월 된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따로 들어. 제가 아들 입국 날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선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가 변호사를 통해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전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변호인 통해서 따로 연락 받으신 것도 없으세요? 어머니가 재판을 아직 형을 받는 재판을 안 하셨다 그것만 들었고 나머지. 정 씨는 5분간 이어진 질의응답을 마치고 미리 준비된 차량에 올라탄 뒤 공항을 빠져나가 수사를 받게 될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오늘 정유라 씨는 인천공항 도착 직후에 비교적 거침없이 자신의 주장을 얘기했습니다. 삼성의 승마 지원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라는 말로 일관은 했습니다. 정 씨가 모르겠다고 한 것에는 자신의 전공도 포함됩니다. 아무튼 다방면에 걸쳐서 쏟아져 나온 정 씨의 발언을 어환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유라 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답변 도중 미소를 짓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선 모두 모르거나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대 입학 뒤 줄곧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아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거 매달 들고 가서 거기 입학 사정관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삼성의 자금 지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특혜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 끝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최순실 씨가 국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원하기 위해 뇌물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 돈도 실력이라고 했던 SNS 글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예, 정유라 씨가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를 떠나서 코펜하겐 공항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까지 이동하는 데는 초특급 경호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취재진과 일반인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정유라 씨를 근접 취재한 김성탁 특파원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코펜하겐 공항 활주로에 세워진 비행기 옆에 정유라 씨를 태운 승합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차에서 내린 정 씨는 스마일 문양이 담긴 흰 반팔 티셔츠에 카디건을 허리에 묶었습니다. 간혹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덴마크 경찰은 일반 승객들이 탑승하기 전 정 씨를 활주로를 통해 먼저 태웠습니다. 비행기 안 맨 뒷자리에 앉은 정 씨 주변에는 한국 수사관들이 배치돼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화장실도 다른 승객들은 앞쪽만 쓰도록 했습니다. 올보르에서 코펜하겐 공항과 암스테르담 공항을 거쳐 인천행 대한항공에 타기까지 현지 경찰은 특급 경호를 제공하며 호송 작전을 펼쳤습니다. 공항 내에선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보안구역에 머물렀습니다. 호송 과정에 네덜란드행 항공기의 출발 시간이 1시간 이상 늦춰졌고 출발 직전 게이트가 변경됐을 정도입니다. 이곳 암스테르담 공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밝아 보이던 정 씨의 표정은 국적기인 대한항공에 탑승해 수갑이 채워지자 어두워졌습니다. 245일 만에 국외 송환길은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예, 앞서 최순실 씨는 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면서 삼성 말 한 번 잘못 빌려 탔다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말값이 수백억 원대였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서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정 씨는 지금 어디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예, 정유라 씨는 오후 4시 20분쯤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특별수사 일부가 있는 10층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4시쯤 이 정 씨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한국 국적기 안에 탑승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48시간, 모레 새벽 4시까지 강제 조사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정 씨 측이 오늘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조사는 자정쯤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혐의 내용이 꽤 많은데 어떤 것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정 씨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인데요. 일단 검찰 조사는 더 무거운 범죄인 범죄 수익 은닉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정 씨는 어머니 최 씨와 함께 비덱스포츠 등 독일 법인을 소유했었습니다. 이 회사는요, 삼성이 213억 원을 보내주기로 약속했다가 실제로 73억 원을 송금한 곳입니다. 정 씨는 또 독일에 4억 원이 넘는 본인 명의의 주택도 갖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선 불법 대출 그리고 자금 세탁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예. 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지금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이걸 정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새벽 4시까지 정 씨에 대한 강제 조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르면 내일 저녁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정 씨가 해외에서 도피해온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조사를 일단 마치면 어디에 수감이 됩니까? 네, 정 씨는 조사 이후에 어머니와 함께 남부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지난해 12월 특검이 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최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부구치소로 수감이 된 상태인데요. 당초 정 씨 체포 상황을 고려해서 특검은 최 씨가 수감돼 있는 이 서울구치소를 피해서 남부구치소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교정 당국은 일단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이 구치소 내 동선을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입니다. 예, 일부러 남부구치소로 했는데 중간에 최순실 씨가 남부구치소로 옮겨가는 바람에 같은 구치소가 된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정유라 씨가 강제 송환된 오늘 이화여대 비리와 관련한 재판에서 최순실 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최 씨는 최종 진술을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을 청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딸 정 씨를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정유라 씨가 인천공항에 내린 시각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비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박충근 특검보는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장은 오후 변론을 마무리한 뒤 피고인 최순실 씨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일어선 뒤 6분간 종이에 써놓은 자신의 입장을 울먹이며 밝혔습니다. 딸의 이대 입학과 관련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나 이대 교수들에게 어떤 특별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딸이 귀국하는데 나쁜 아이가 아니라며 자신과 딸에 대해 선처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선 최순실 씨가 문체부 관계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했다는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의 진술조서가 공개됐습니다. 문체부 과장이 박 전무를 조사하는 사실을 최 씨가 알게 되자 문체부 과장을 가리켜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박원호 전 전무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해당 문체부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보도가 나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박 전 전무는 최순실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컨트롤하는 것 같았다며 최 씨가 비서관하고 의리 있게 일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법원이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강제로 출석하도록 구인장까지 발부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강제로 가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인장은 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을 강제로 데리고 오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하지만 특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이 심하다, 강제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유영하 변호사와 2시간 넘게 접견을 해놓고 출석 시간이 다가오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겁니다.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휠체어를 제공하고 특검 관계자들은 구인장을 제시하며 1시간 넘게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특검은 비선진료와 차명폰 사용 등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구인장을 다시 발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보장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불출석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탄핵 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 그리고 탄핵 결정에 대한 거부, 그리고 오늘 구인영장에 대한 거부는 사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지속적인 불복의 모습을 보인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방청을 하겠다며 법정 앞에 모여들었고 일부 지지자들은 들고 온 태극기를 압수당하기도 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새 정부 들어 인권을 강화하는 대책에 나서겠다는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를 직사살수하는 방침을 사실상 유지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는 최근 경찰이 제출한 살수차 운용 방식 개선안에 대해서 부실하다면서 퇴짜를 놨습니다. 직사살수를 아예 금지하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겨냥해 물대포를 발사합니다. 한 남성이 물줄기를 정통으로 맞고 쓰러집니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이처럼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는 결국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살수차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은 지난 24일 국회에 내부 지침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직사살수 방침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려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일으킬 경우에만 직사살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바꿨지만 표현을 미세하게 조정한 정도에 그쳤고 기준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직사살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민단체 등은 직사살수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물대포로 사람이 죽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사과도 하지 않은 경찰이 계속 직사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우리 과거의 그런 반인권적 작태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여당은 경찰의 개정안이 부실하다며 직사살수 금지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공사 과정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삼성 회사 돈이 쓰였거나 이 회장의 비자금 가운데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경찰은 대기업 총수들의 인테리어 공사를 전담해온 업체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자택 공사 비용을 삼성물산이 수표로 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물산 측이 대금을 지불하면서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 일가의 개인 자택 공사에 삼성 회사 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또 이 회장의 비자금이 쓰였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표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년 동안 이 회장 일가 자택 공사에 들어간 돈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물산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에버랜드 직원이 비용을 수표로 전달했다면서 공사비는 정상적인 이 회장의 개인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수표의 추적이 끝나는 대로 삼성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188명이 출석해 찬성 164표로 가결됐습니다. 반대는 20표, 기권과 무효는 각각 2표씩이었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친박계 조원진 의원은 임명안 상정에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본회의 통과 후 이낙연 총리는 곧바로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의전과 경호의 담당을 거의 없애고 더 낮은 자리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낮은 총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총리는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두 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납부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구입한 땅이 이른바 기획부동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주변 부동산 업자들은 강 후보자가 땅을 산 뒤 3년 만에 땅값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8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구입해 갖고 있는 경남 거제시의 땅과 주택입니다. 주택이긴 하지만 산을 깎아 만든 땅 위에 컨테이너 두 동만 올라가 있는 구조입니다. 애초 이곳은 임야였지만 이 건물로 인해 지난해 9월 대지로 변경됐습니다. 주변 임야의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1,000원대인데 비해 이곳은 개별 공시지가만 약 11만 원입니다. 2012년 이 땅과 건물의 주인이었던 임모 씨가 개발한 곳을 강 후보자의 두 딸이 구입한 겁니다. 현지 부동산 업자는 땅값 시세만 3억 원이 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3억이고 그래 되는 거지. 토목공사를 개발을 해가지고 집을 지었거든요. 아무리 안 주라 해도 100만 이상 주라 합니다. 임 씨가 땅에 건물을 짓고 임야에서 대지로 바꿔 공시지가를 높였고 이를 4개로 나눠 분할 매매했다는 점이 기획부동산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강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도 이 부근에 1만 6천 제곱미터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외교부는 토지 매입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부동산 구매 동기 등은 후보자가 청문회 때 밝힐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했던 지금까지의 국토부 정책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정책 기조에 있어서 대전환이 예상됩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LTV DTI를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낳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지적한 겁니다. 당시 담보 인정 비율 LTV를 높이면서 집을 살 때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서울의 경우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 비율인 DTI도 60%로 올려줬습니다. 이후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가계부채는 2년 9개월 새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하는 문재인 정부 인사는 김 후보자뿐만이 아닙니다.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더구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했습니다. LTV, DTI 규제 강화를 포함해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현재 만기 일시 상환 대출 제한 같은 규제가 이미 시행 중인 만큼 LTV, DTI 규제 강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정책 조율 과정이 주목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밥상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봄 가뭄에 이른 더위까지 겹치면서 채소값이 뛰고 있습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달걀값도 장바구니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장을 보러 왔지만 주부들은 선뜻 반찬거리를 집어들지 못합니다. 시금치처럼 자주 먹는 채소값이 훌쩍 올라섭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시금치와 갓 가격이 각각 26%, 51%나 올랐습니다. 양파와 당근은 지난달보다 가격이 떨어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37%, 18% 더 비쌉니다. 7년 만에 최악인 봄 가뭄에 이른 더위까지 겹치면서 채소 농사가 잘 안 됐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매일 밥상에 오르는 먹거리값만이라도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읍니다. 매일 해먹는 반찬들이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서민들은 힘들죠. 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름 폭염까지 시작되면 채소와 과일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AI 영향으로 오른 달걀값도 여전합니다. 30개들이 한 판에 약 8,000원인데 1년 전보다 47%가 오른 겁니다. 알 낳는 닭이 자라서 달걀 공급량이 안정되는 올 연말까지는 달걀값도 계속 밥상 물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외교 공관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80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곳 근처에 있는 우리 대사관 건물도 파손됐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곳곳에서 치솟습니다. 구급차가 부상자들을 쉼없이 실어 나릅니다. 카불 시내에서 대형 폭발음이 들린 건 한참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반쯤. 아프간 주재 한국 대사관 등 주요 국가 대사관과 정부 청사가 몰려 있는 곳입니다. سیوا ستام از هموطنای ما که در این مسیر روی جاده بودن اینا هم خسارتمند شده و تعداد تخریب شده. ما تحقیقات در مورد چگونگی حادثه آغاز کردیم و 현지 당국은 80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힌 가운데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사관 건물도 일부 파손됐으나 대사관 직원 등 국민 25명은 모두 무사하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테러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탈레반과 IS가 배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2001년 정권을 잃은 이후 16년째 정부군과 미군 등과 내전을 벌이고 있고 IS는 이달 초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외국군을 겨냥해 테러를 벌였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중국의 고비 사막을 방불케 하는 모래 폭풍이 부는 마을이 있습니다. 창틀에도 밥솥 위에도 시도 때도 없이 모래가 쌓여서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새만금 매립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드넓은 모래발판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거센 바람을 타고 모래먼지가 희뿌옇게 일어납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제 주변은 온통 모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흔한 초록 잎사귀 하나 잡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모래도 함께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매립이 한창인 새만금 공사 현장입니다. 72가구가 모여 사는 전북 군산시 오봉마을에 모래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건 올 봄부터입니다. 중국 고비 사막에서 미세먼지가 놀러와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거기 안 가도 여기 오면 안다 그거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건 지난 2010년. 곳곳에서 매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 오봉마을 인근에서만 1,400헥타르에 달하는 부지를 모래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 모래가 거센 바람을 타고 창틀 사이에도 밥솥 위에도 가릴 거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화면이 희뿌옇게 보일 정도로 카메라 렌즈 위에도 미세한 모래 입자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헝겊으로 닦아내어야 할 정도입니다. 공사장 인근에 사는 마을 주민들은 매일 모래 먼지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곳 평상 위를 흰 장갑으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래가 쓸려 나올 정도로 모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봐요. 이 먼지 좀 봐. 이렇게 먼지가 있으니 이건 얘도 아니요. 모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대청소인 아침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 20여 분 만에 자취를 감출 정도로 모래바람이 거셉니다. 호흡기와 안구 질환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는 주민도 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비벼가지고 빨갛게 멍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좀 꺼끌꺼끌하고 그래요. 바닥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푹푹 빠지는 펄로 되어 있습니다. 제 왼쪽에는 제 키보다 훨씬 큰 모래 언덕이 쌓여 있는데요. 잠시 주먹을 움켜쥐었다 피면 입자가 이렇게 날릴 정도로 모래가 굉장히 곱습니다. 잠시 이곳에 서 있었는데 눈에 이물질이 느껴지고 입안에 까끌까끌함이 느껴질 정도로 모래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온 모래 입자는 공사 현장에서 직선 거리로 3km가량 떨어진 김제 신포마을까지 덮쳤습니다. 저기 막 바람이 불으면 하늘이 안 보여.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뿌연해. 빨래도 제대로 멋을 넣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방진막을 설치하고 내년까지 보릿과 식물을 모래 위에 심겠다고 했지만 해결책이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부사를 지금 다 뿌린 거거든요. 이제 한 2주 정도면 올라옵니다. 일정도에 올라와요? 누가 그래요? 지쳐 비도 안 와고 바짝 마른데 미지에 나와요. 새만금 매립 공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모래먼지가 대기 환경과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새만금 지역에서 나오는 그 비산먼지의 경우에는 그 미세먼지 성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이제 배출되고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연구 결과가 필요합니다. 새만금에서 날아오는 모래먼지로 인근 주민들은 오늘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 파악은 물론 이 모래먼지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 국방부가 사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 네, 작년 1월 13개 시민 소비자 단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매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서 깨알 같은 글씨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품 행사를 가장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홈플러스에 무죄 판결을 내렸죠. 홈플러스가 당시에 소비자들에게 냈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고지문은 한 글자당 크기가 불과 1mm로 말 그대로 깨알처럼 빽빽한 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고지문이 못 읽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고지문이 아니라도 흔하게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뜨는 각종 동의창도 그 깨알 같음에 지레 포기하고 그냥 체크해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터. 그래서 떠오르는 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주세요. 지난해 총선 당시에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공언한 옛 새누리당 광고가 그 1년이 다 돼가면서 다시 회자되더니 결국 오늘 그 약속 시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름이 바뀐 한국당과 그 이전에 이미 바른정당으로 갈라선 그 의원들은 법안을 발의했으니 이행한 것과 같다고 강변하는 쪽과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쪽으로 역시 갈렸습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었는데 어느 쪽이든 세비를 반납한다는 쪽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약을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발의도 이행이라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는 그들의 기본적인 임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이행됐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1년 전에 광고를 다시 보면서 또 떠오르는 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앞서 홈플러스의 1mm 깨알 고지 논란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정리됐습니다. 글자 크기 1mm는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냈던 그 광고는 저처럼 노안이 온 사람들도 안경 없이 거뜬히 읽을 수 있는 한 글자당 약 5mm, 5배 크기의 글씨였습니다. 예, 사드 추가 반입과 관련된 국방부의 보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을 조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저희들이 일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 사이에 더 취재되는 것이 있는지 청와대를 다시 연결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한 장관과 김 전 실장의 조사와 관련해서 혹시 더 취재된 게 있습니까? 아까는 청와대 문자에 의해서 아마도 지금 조사 중인 것 같다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취재해 보니까? 네, 아직까지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진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따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 장관과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이미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청와대가 아닌 다른 외부의 장소에서 외부에서 이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조사 주체인 국가안보실 또는 이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그리고 한 장관, 김 전 실장이 함께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청와대가 정식 조사라기보다는 경위 파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장관이 있고 또 얼마 전까지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라는 표현보다는 경위 파악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일단 조사를 하고 있느냐 혹은 다 마쳤느냐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고
또 장소라든가 또 쓴 용어 그 표현 문제를 보면 매우 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정리하자면 청와대가 한 장관과 김 전 실장을 만난 것은 맞고 장소는 청와대가 아니고 설명을 다 들었는지 아니면 만나고 있는 건지는 확인이 안 된 건가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봤고 또 물어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미 어제 실무선으로부터는 경위 파악을 했고요. 또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조사한 걸로 보이는데요. 보고서 표현이 바뀐 배경과 그리고 또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청와대가 아니라 왜 다른 곳에서 만났을까요? 네, 원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건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도 앞서서는 청와대에서 이 조사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답을 했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에게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청와대가 아니라 이 외부에서 만난 걸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어딘지는 밝히지 않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 법적인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게 아니고 의혹이기 때문에 현재 국방장관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경위 파악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앞서서는 청와대 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7시 정도에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따로 취재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이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아무튼 두 사람에 대한 경위 파악 그런 표현을 쓰죠. 경위 파악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위 파악 절차가 오늘 하루로 끝날지 아니면 더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신 한민구 장관 쪽을 확인해 보니까 다음 달 2일에 원래 싱가포르 출장이 잡혀 있는데 이 출장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경위 파악은 파악대로 엄중히 하되 안보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근데 경위 파악이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문책 가능성도 얘기가 나온다고 전해드렸는데 그건 뭐 아직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을 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취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진상조사가 먼저 끝난 후에 처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청와대에서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예, 4기의 사드 발사대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청와대 보고 누락 문제 저희들이 일부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고 지금 또 속보도 전해드렸는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내놓은 해명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리둥절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군의 보고 체계 과정상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육군 감찰실장을 거쳐서 제3야전군 사령관으로 예편한 백군기 전 민주당 의원을 잠깐 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우선 전문가 입장이시니까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도적 누락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을 보면? 이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도 이제 결정이 날 텐데요. 예. 그걸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청와대는 의도적 누락이라고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그럼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지금 3월 6일부터 4월 23일 사이에 정계를 한다. 예. 라는 발표를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고 아마도 대통령님이나 안보실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아마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내기에 대한 부분을 아마도 국방부에서는 상당히 노출시키는 것이 힘들었지 않느냐. 예. 그런 정황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 내기를 왜 노출시키기가 힘들었을까요? 그게 이제 선거 때 아마도 이제 미 측과 합의를 할 때, 예. 3월 6일과 4월 23일 사이에 정계를 시키겠다. 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아마
보안을 좀 유지해 주라 예. 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보안은 아마도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예. 이건 뭐 통수권자나 안보실장에게는 당연히 보고가 됐어야 됐지 않느냐 예.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기된 문제가 뭐 미군이 배치하는 그런 무기의 경우에 소파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드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 쪽의 보안 유지 요청이 실제로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군에서도 추가 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린 것이 맞다면 일부 보도도 그렇게 오늘 나오긴 했고요. 저희들은 그 보도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사실이라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백 장군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 언론에는 뭐 노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군 통수권자한테는 당연히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예. 그 위치에 계셨더라도 하셔야 됐겠죠. 그럼요. 통수권자는 최소한 우리 전쟁을 지휘하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급 비밀, 2급 비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보고가 돼야죠.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뭐 그게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이건 뭐 저 백 장군님 말씀 맞다나 조사는 해봐야 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보고가 안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다시 뭐 말하면 여기 국방부가 이건 뭐 좀 과하게 말하면 어느 나라 국방부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사드 문제가 그야말로 가장 큰 이슈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고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있고 예. 또 우리 국민들의 모든 관심사가 사드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 그런 부분을 통수권자한테까지도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됐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런데 반대로 지금 그 한민국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고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의용 안보실장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게 보도 접하셨겠습니다만 사기가 추가 반입됐다는데 맞느냐 했더니 그런 일이 있느냐라는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오딩만 두고 보면 정말 엉뚱한 답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글쎄 어떤 뉘앙스를 지금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제가 볼 때는 그 워딩으로 봐서는 뭐 장관이 그 답변에 대한 건 적절치 않았다. 예. 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의심을 살만한 그런 답변이었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 생각해요. 그거 역시 이제 그럼 왜 그랬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도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까? 그러니까 보안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안 요청을 했지만 예. 그 통수권자나 안보실장에게는 그 보안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분들한테 알려드려야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난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일종의 미스테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데 법적으로도 맞고 정치적으로도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럼 그걸 안 지켰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또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장관 혼자만이 아는 일인데 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개하는 과정을 미 측으로부터 아마 확실하게 통보받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뭐 날짜별로 몇 개가 언제 오고 어디로 가고 하는 경로가 어디고 하는 것들은 예. 사실은 4월 26일 날 YTN에서 이제 고속도로상에서 촬영해가지고 그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국방부에서 애매한 답변을 했거든요. 예. 사실 확인을 안 해주고 뭐 정확한 그 확인도 부인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사기기가 추가 배치, 추가로 이 한반도에 반입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별로 알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은 뭐 미군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그 요청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행위를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찰실장도 지내셨으니까 혹시 그 부분까지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전략 무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가능성 중에 하나는 우리 국방부도 잘 몰랐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상식으로 보면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고요. 다른 전략 무기, 이 사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가령 이제 예전에 전술 핵무기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정확한 위치나 규모 같은 것을 우리 군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까? 미군의 전략 무기라는 그런 명분 때문에?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개 목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건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아까 이제 그리고 말씀하신 몰랐을 수 있다 하는 거는 예. 그 배치 자체를 반입된 자체를 몰랐다는 게 아니고 예. 언제 어느 경로로 어디에 갖다 놓는다 하는 자세한 어떤 그런 그 소통. 예. 이것은 뭐 아마도 안 됐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반입 자체는 아마 합의를 했으니까 예. 오는 건 근데 확실한 것이죠. 그게 이제 어찌됐든 우리 국토 안에 들어온 미군의 전략 무기이고 그것이 언제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로 갖다 놓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동시에 알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작전을 같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서 예.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당연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종속되는 예. 지나치게 우리 스스로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포함돼서 우리 국방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 문제가 결국은 좀 더 크게 예를 들면 뭐 검찰개혁이 돈봉투 만찬 때문에 빌미가 돼서 시작이 된다라고들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촉발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 군의 간부들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소위 말한 어떤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예. 항상 종속되어지는 그런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극복하고 예. 타파해야죠. 예. 그거로부터 우리 국방개혁의 출발도 일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예, 또 말씀 고맙습니다. 예, 백군기 전 의원이었습니다. 예,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송환돼서 지금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도피와 덴마크 구금 생활을 하다가 결국 강제 송환 절차를 밟게 된 건데 서울중앙지검을 다시 한번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정 씨가 송환되는 과정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문제부터 좀 다시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송환 일정이 확정된 뒤인 그제 우리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 5명으로 이뤄진 호송팀이 덴마크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호송팀은 어제 정 씨를 데리고 덴마크를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오늘 입국을 했는데요. 현지 경찰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경호에 나섰고 공항과 기내에서 정 씨가 일반 승객과 접촉하는 걸 막았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암스테르담에서 국적기인 대한항공 비행기를 탄 직후인 오늘 새벽 4시쯤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예.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내놓은 얘기들이 또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좀 뭐랄까요, 직설적인 어법도 나왔다고 하고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잠깐 좀 정리를 하죠. 예, 요약해드리면 모든 건 어머니 최순실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자신은 이게 범죄 행위가 되는지를 몰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뇌물이나 범죄 수익 은닉 혐의와 연결되는 삼성의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요. 최 씨로부터 삼성이 선수 6명을 지원하는데 자신은 그중에 1명이다, 이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은 대학 갈 생각이 아예 없었다면서 어머니가 금메달을 들고 가서 입학사정관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그냥 지나간 얘기긴 한데 메달을 들고 가서 입학사정관을 만나보라고 했다라는 것에 사실은 대학 부장 입학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정 씨가 최순실 씨 책임으로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계산된 발언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요. 정 씨가 비교적 솔직한 태도로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작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행의 고의성을 부정하면서 법적 책임을,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최순실 씨 변호인단이 이 정 씨 변호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씨가 최 씨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지난 1월 JTBC 취재진 신고로 덴마크에서 체포될 당시에도 인터폴 수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정 씨가 이렇게 모든 걸 모른다고 하는 말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예, 지금 조사실에는 변호인,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같이 들어가 있죠.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예, 변호인단 중에서 교대로 조사실에 입회를 하는데요. 이경재 변호사는 정 씨를 1시간 정도 접견하고 나와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검찰이 공범 관계,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검찰 추가 수사에 대해서 뇌물 관계가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 씨 본인이 결정해서 귀국했다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선 안 된다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요. 하지만 정 씨는 덴마크 현지에서도 도피 중에 체포가 돼서 구금된 상태였고 송환 결정에 불응한 피의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장 청구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예, 영장 청구 여부는 내일 결정된다고 했고 그에 따른 그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그건 그 다음에 또 결정이 되겠죠.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해 5월 30일 문을 연 20대 국회, 어제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막말과 갑질 논란 속에 치러진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오로지 국민을 외치면서 특권 내려놓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죠. 유권자에게 했던 그 약속들 얼마나 지켰을까요? 팩트체크가 점검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오로지 국민, 선거 때면 늘 나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특히 민심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할 것 없이 모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를 했고 네. 물론 정당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무릎을 꿇는 장면도 TV에 잡히기도 했죠. 네. 공약집 모두 살펴봤습니다. 모두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세부 공약이 발표가 됐는데 새누리당이 가장 많았고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대 국회가 일하지 않는 국회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때인데 이행률을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무노동 무임금부터 보겠습니다. 법안은 2개가 발의돼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진척은 거의 없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을 외부에서 관리하거나 혹은 국회가 파행하거나 구속되면 세비 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난해 7월이면 이미 10달이나 지났는데 아직 제자리 걸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국회 속기록 보니까요. 여야가 논의를 조금 하긴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개만, 저 가운데 1개만 지켰고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그동안에는 체포동의안이 오면 국회에서 72시간만 버티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탄국회다라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본회의를 열지 않아서 동료 의원이 구속되는 걸 막아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네. 근데 좀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좀 나아졌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좀 된 거고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세 번째 거 안 됐습니다. 네. 영장실질심사에 무조건 나가게 하는 공약, 체포동의안에 기명으로 투표하는 거 추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면책특권. 이것도 여야 모두가 처음에는 뭐 하자, 19대 때부터 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반대 목소리가 커서 아예 무산이 됐습니다. 이거 고치려면 헌법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다시 논의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정치자금 투명화. 이것도 총 5개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현재까지 전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치인 낙하산을 막겠다는 정피아 방지법 첫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안 됐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소환제. 이건 법안은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그 지역 주민들 15%가 찬성을 하면 국회의원 소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때 약속했던 그 모습들하고 비교하면 성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13개 봤잖아요. 네. 성적 따져보면 이행된 거 하나, 이행되지 않은 것 9개, 그리고 진행된 게
3개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 1년 동안 국회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했다는 것인가요? 네, 이런 내용은 사실 잘 이뤄지지 않았고요.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꾸려지긴 네. 했습니다. 4가지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불체포 특권 개선은 아까 공약에서 이행된 그거고요. 나머지 2번부터 4번은 원래 공약에 없던 겁니다. 민방위 훈련 의무적으로 가자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겸직 수당 금지 뭐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걸 포함을 시켰고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하는 것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감한 내려놓기를 약속해놓고 정작은 이제 수월한 내용들로 바꾼 건데 근데 네. 국회의원들은 원래 민방위 훈련을 안 가는 거였습니까?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네. 법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훈련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있느냐? 저희가 찾아보니까 딱 한 명 있습니다. 최연소 의원인 1977년생의 민주당 김혜영 의원인데요. 그런데 김 의원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바뀐 법의 대상자가 그래서 국회에는 아예 없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엄마는 부탁해입니다. 엄마를 부탁해가 아닌가요, 원래? 예, 원래 소설 이름은 엄마를 부탁해인데 예.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부탁해인데요. 예. 오늘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245일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렇죠.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많은 의혹에 대해서 엄마가 아는 일이고 나는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최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그렇게 시켰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 딸 정유라 씨와 엄마 최 씨는 사실 오랫동안 사이가 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 재판에서도 관련 증언이 하나 나왔는데요.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가 2014년 정유라 씨가 가출했을 당시 엄마 최 씨의 부탁으로 만났던 일화를 증언했습니다. 예. 당시 박원호 전무는 정유라 씨에게 이렇게 살면 되겠니? 엄마와 잘 협의해라. 가출했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정 씨는 나는 엄마가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최순실은 그러나 오늘 재판에서 딸은 나쁜 아이가 아니다면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나저나 그 박원호 씨는 어제부터 많이 화제가 되긴 하더군요. 예. 예. 검사가 더 피곤할 거라고 얘기한다라든가. 예. 자, 이 국정농단 사건 한 부분에는 또 정유라 씨가 아무튼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소송 관련해서 예. 최 씨가 많은 국정농단을 사실 정유라 씨를 위해서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지만 최 씨라고 해서 딸 정유라 씨에게 늘 잘해줬던 건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요. 예. 당시 가출했을 때 얘기인데 그 뒤에 돌아오면서 지금 보는 것이 정유라 씨의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예. 당시 남편인 신주평 씨와 뭐 헤어져라 이런 말을 하자 정유라 씨의 남편. 그렇죠. 예. 그러자 나중에 이제 최 씨가 받아들일 때는 저 상속 포기 각서를 받고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신 씨가 재산을 노린 결혼일 수도 있다. 정유라 씨와 예. 이것 때문에 각서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아, 최순실 씨는 그건 굉장히 또 의심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노회찬의 노룩 라이브입니다. 아, 이 노룩은 참 오래 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보지 않고 노룩은 뭘 했다 이런 말인데요. 예. 오늘 국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가 바로 표결에 항의하면서 나가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예. 지금 정우택 대표의 모습도 보이는데 항의를 하면서 많이 나갔는데 사실 가장 많이 표결에 항의한 당은 새누리당입니다. 예. 새누리당은 조원진 의원이 탈당해서 친박 단체들과 같이 만든 당인데요. 예. 소속 의원은 조 의원 한 명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조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고요. 조 의원은 날치기 현장이라면서 표결 장면을 영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으로 저렇게 찍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잠깐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원진 의원은 지난번에 대선 후보였잖아요. 예, 약 4만여 표를 득표했고 득표율은 0.13%입니다. 예. 오늘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조 의원이 계속 고성을 내지르자
대선 후보로서의 품격을 좀 지켜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조원진 의원이 본인이 주장하는 날치기 현장이다라면서 영상을 촬영할 때 지금 화면에 나오시듯이 노회찬 예. 의원이 바로 옆에서 밑에서죠. 조원진 의원을 카메라로 좀 찍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또 보면 전혀 노회찬 의원은 딴청을 피우면서 절대 본인이 촬영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룩 라이브 얘기가 나온 거죠. 예,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를 찍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노룩 라이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찍은 영상을 보면 혹시 그게 찍은 영상을 널리 퍼뜨렸습니까? 노회찬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실 바로 게시가 됐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그렇게 됐겠군요. 예, 라이브를 그래서 했으니까. 예. 저희가 직접 그 영상을 좀 다운을 받았는데 직접 보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협치한다며? 협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한번 해봐. 너것들이 옛날에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뭐라 했는지. 예. 앞서 국회 카메라가 찍었을 때 잘 안 들리던 소리가 명확히 들렸고요. 그렇군요. 가까이서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각은 아래서 찍었기 때문에 약간 부감으로 이렇게 찍혔습니다. 예. 왜 찍었을까요? 일부러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려고? 예, 그래서 제가 예. 노회찬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대체 왜 찍었냐라고 물어보자 예. 노회찬 의원은 갑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큰 소리가 나서 찍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노회찬 의원의 말입니다. 국회 난동의 역사적 기록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왜 대체 노룩 모드로 찍었냐 이렇게 묻자 사실 조 의원이 많이 흥분한 것 같아서 정면 촬영을 시도하기는 본인도 조금 부담스러웠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록은 하고 싶었지만 직접 보기는 싫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다운 그런 답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네, 어제 비하인드에서도 다뤘지만 지난해 이제 개혁과제 이행을 약속했던 의원 32명, 자유한국당이 26명, 바른정당이 6명인데요. 세비 반납이 오늘 약속 이행이 오늘이 기한이었는데 한 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사실 그런 해석이 많고요. 그래서 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듯이 정치인들은 선거 전후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바른정당 6명 의원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돈을 걸고 공약을 했다는 이 자체가 파퓰리즘적인 공약이고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린 거고요. 예, 이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 약속을 못 지켰다는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는 데 대한 사과가 좀 해석이 되고요. 예. 그리고 저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바른정당 의원 6명이 모였을 때 일부 의원들이 세비 반납을 하자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각자 알아서 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는 반납하면 또 안 낸 사람 또 입장이 또 곤란해질 테고. 그 부분 때문에 숨겨서 알아서 기부든 나눠서 하든 알아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게 숨겨질 일인가요? 하여간 예. 두고 보죠. 그 자유한국당은 이행을 다 했다고 주장했죠? 예, 어제와 똑같고요. 개혁 과제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세비 반납할 일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JTBC 사회 일부 구석찬, 배승주 기자가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한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두 기자는 경남의 한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끔찍한 폭행과 성추행 실태를 단독 보도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네, 내일 대체로 흐리고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도, 경상도에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끝나고 역시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소셜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로 방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